김준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늘 그렇듯 단정한 셔츠에 재킷, 그리고 구두까지 닦아놓았다. 아내 최미숙도 마찬가지였다. 오늘은 그들의 첫 손주가 태어난 날이었다. 준호 씨, 기차표 챙기셨어요? 응. 6시 45분 KTX. 강남 세빛병원까지 가는 지하철 노선도 다 확인했어.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남짓. 두 사람은 들뜬 마음으로 KTX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어느 날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들이자 외동인 김민재가 결혼하고 이제는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은 부부에게 긴 인생의 보상을 받는 듯한 감정이었다. 우리 손자 이름은 뭘로 지었을까? 글쎄, 민재가 끝까지 안 알려줬잖아. 병원 가서 직접 들으래. 강남 세빛병원에 도착하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두 사람을 출산 병동 쪽 복도까지 안내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려야 했다. 혹시 가족인데 들어가도 될까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간호사는 조금 당황한 듯 말했다. 산모 측에서 오늘은 외부 접촉을 자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이의 면역력이 약해서요.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복도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나 병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서지원의 부모가 안에서 나왔다. 그들의 얼굴은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눈은 이미 울어부은 듯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미숙이 밝게 인사했지만 상대는 예의적으로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다. 그제야 민재가 나왔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멀끔했다. 엄마, 아빠, 아기 얼굴 잠깐 보여줄게. 근데 올해는 못 있어요. 지원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실 문은 아주 잠깐 열렸다. 미숙은 아기의 볼을 살짝 만질 수 있었고 준호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 아기 옷은 고급 브랜드의 신생아 세트였고 주변엔 꽃바구니와 고급 선물들이 즐비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손에 작은 봉투 하나와 직접 짠 아기 손싸개만 들고 있었다. 아이고, 잘생겼네. 이름이 뭐래? 김하늘이래. 영어 이름은 루커. 요즘 글로벌 시대니까. 그 짧은 순간이 지나고 병실 문은 다시 닫혔다. 그들의 시간도 거기서 멈췄다. 준호 씨, 식당이라도 가서 밥 먹고 갈까? 아니, 바로 내려가자. 왜 그래? 손주 보고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해? 가자고. 더 있고 싶지 않아. 병원 밖은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걷는 준호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미숙은 허겁지겁 뒤따라갔다. 지하철역까지 말 한마디 없이 걸었고 KTX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내내 침묵만이 함께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준호는 말이 없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왜 그래요? 손자도 봤고 며느리도 건강하던데.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넌 몰랐지? 뭐려? 우리가 병실에 못 들어간 이유. 그게 병원 규정이 아니라 지원인의 가족이 우리를 원치 않아서야. 미숙의 눈이 커졌다. 아니에요. 간호사가 그냥 오늘은 조심하자고 했잖아요. 그 간호사한테 내가 직접 물었어. 왜 우리는 안 되고 다른 가족은 되냐고. 그랬더니 산모 가족의 요청이라고 했어. 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는 말을 이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복도에서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민재가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피곤하다고 하지 않았나? 이제 돌아가셔도 돼요. 그랬어. 마치 우리가 불청객인 것처럼.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아기 보여줬잖아. 손자 안아봤잖아요. 단 10초였어. 그리고 지원인의 부모는 1시간 넘게 같이 있었잖아. 우리한텐 사진 한 장도 안 줬고. 준호는 손을 꽉 쥐었다. 내가 가장 분노했던 건 민재가 지원이 아버지한테 했던 말이야. 우리 부모님은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 말에 미숙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모든 기억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말없이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미숙은 손을 모아 쥐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준호 씨, 우리가 왜 이리 미움받는 걸까요? 준호는 한참을 침묵한 뒤 낮게 말했다.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줬던 게 잘못이지. 그 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엔 차가운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김준호는 말수가 더 줄었다. 최미숙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이 보낸 감사 문자 하나, 며느리의 짧은 안부 인사조차 없었다. 손자 하늘이 태어난 날, 그들에게는 단 10초의 만남이 전부였다. 며칠 뒤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발신인은 김민재였다. 엄마, 아빠, 지원이 많이 지쳐 있어요. 병원엔 오지 말고 다음에 사진 보내드릴게요. 아기 잘 크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번 달도 지원 좀 부탁드릴게요. 병원비랑 산후조리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그 밑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미숙은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오직 지원과 비용, 그리고 계좌번호뿐이었다. 준호 씨, 이번 달도 보내줘야 하나요? 준호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말했다. 보내지 마. 왜요? 손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돈을 또 내야 하는 이유야.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준호는 서랍을 열고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다. 자그마한 수첩에는 지난 30년간 민재에게 지원했던 금액이 정리돼 있었다. 초등학교 학원비 1,200만 원, 중고등학교 사교육비 3천만 원, 대학 등록금 2,400만 원, 미국 유학비용 1억 2천만 원, 결혼비용 8천만 원, 신혼집 전세금 보태기 1억 원, 차량 구매 지원 3천만 원, 합계 약 4억 원 이상. 미수가, 우리가 이 아이한테 준 게 얼마인 줄 알아? 얼마나 돼요? 4억은 넘겠더라. 내가 셈을 하다가 펜을 던졌어. 너무 허무해서.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첩을 바라보았다. 그 모든 금액은 부부의 피와 땀, 잠 못 드는 밤, 은퇴 후를 위해 모아뒀던 돈들이었다. 그 순간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며느리 서지원이었다. 어머니, 하늘이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자꾸 오시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도 스트레스 받고 아기도 민감하거든요. 어머님들 세대는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은 아기 면역도 생각해야 해요.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아기는 예뻤지만 그 옆에 웃고 있는 이는 지원의 부모뿐이었다. 미숙은 손에서 핸드폰을 놓았다. 며칠 후 미숙은 민재의 인스타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한 소중한 하루. 부모님도 함께라 더 행복했어요. 사진 속에는 지원과 그녀의 부모, 아기 하늘이 있었다. 준호와 미숙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 가족 모두? 미숙은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말없이 소파에 앉아있는 준호에게 핸드폰을 보여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준호는 짧게 대답했다. 우린 가족 아니래. 그날 밤 준호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후 준호는 집에 돌아와 단단한 결심을 한 듯 보였다. 이제부터 더 이상 돈은 없다. 민재에게 지원은 끝이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래도 아인데. 아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모라서 그래. 부모는 자식을 키우지 자식에게 착취당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미숙은 처음 보는 남편의 결연한 얼굴에 놀랐다. 준호는 다시는 예전의 준호가 아니었다. 며칠 뒤 또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이번 달에도 200만 원만 부탁드릴게요. 다음 달부터는 상황 나아질 거예요. 그러나 이번엔 답장이 없었다. 미숙은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답장 안 하세요? 할 말 없어.
민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미 이상하게 보고 있을걸. ATM이 갑자기 돈 안 뽑아주니까. 미숙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이후 몇 주가 지났다. 민재에게서 더 이상의 메시지는 없었다. 대신 준호는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했고 미숙은 은행에서 자신의 퇴직연금 상황을 정리했다. 그들은 이제 준비를 시작했다. 민재에게 말하지 않을 준비. 그리고 아브로를 위한 준비.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그 상처는 깊이 남을 거라는 것을. 김준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도장의 위치를 바꾸었다. 열쇠와 함께 늘 품속에 넣고 다니던 수첩도 책상 위로 올려놓았다.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그는 결심했다. 자신들이 지켜온 가족이라는 이름에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조용히 미숙에게 말했다. 미숙아, 경주에 있는 아버지 땅 말이야. 응, 왜요? 작년에 발표난 개발 계획 알지? 거기 포함됐대.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 정말요? 그 땅은 오래된 조상 땅이었다. 대대로 내려오며 큰 관심 없이 놔두었던 시골 땅이었지만 도로와 관광지 개발 발표 이후 땅값이 폭등했다. 준호는 그 땅을 정리하기로 했다. 팔 거예요? 응, 이젠 우리 노후를 위해 써야지. 그럼 민재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절대 말하지 마. 이번엔 숨기고 싶어. 며칠 후 부동산 계약이 성사되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다. 10억 원 가까운 금액이 준호의 통장에 입금됐다. 한편 최미숙 역시 은행에서 퇴직금 정산을 마쳤다. 연금 일시불 수령으로 2억 원가량을 손에 넣었다. 그렇게 부부는 갑자기 12억 원이라는 거금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민재도 누구도 몰랐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수십 년간 함께한 밥상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분위기가 달랐다. 이 돈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미숙이 물었다. 당장 떠나고 싶어. 어디로요? 제주도. 미숙은 놀랐다. 제주도에는 큰딸 혜진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살아가는 성격으로 항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았다. 혜진이한테는 말해볼까요? 응, 이번엔 혜진이랑 함께 지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 아이는 한 번도 우리한테 돈 달란 말 안 했잖아. 며칠 뒤 두 사람은 혜진과 영상통화를 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다. 엄마, 아빠, 오세요. 집도 넓고 공기도 좋아요. 같이 지내요. 너 불편하지 않겠니? 아니요. 전혀요. 저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통화를 마친 후 미숙은 눈시울을 붉혔다.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이사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부동산 정리, 정기 예금 해지, 가전제품 기부 등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단 한 가지, 민재에게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민재가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빠, 잠깐 시간 돼요? 무슨 일이니? 사실 이번에 집 리모델링 좀 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요. 혹시 그때 지원해 주신 집 명의만 제 걸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미숙은 말문이 막혔다. 그건 좀 어려운 얘기구나. 왜요? 어차피 저희가 살고 있고 나중에 상속해 줄 거잖아요. 그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준호가 전화를 바꿨다. 민재야, 그 집은 이미 매각했다. 네, 팔았다고요? 그래, 다른 용도가 필요해서 정리했다. 왜 말도 없이 그러세요? 전 가족인데. 너 그 말 할 자격 없어. 내가 우리를 가족처럼 대했던 적 있니? 민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곧 문자 메시지가 이어졌다. 그럼 제주도 가신다고요? 하늘이도 보고 싶어 할 텐데요. 사진 보낼게요.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 아이도 우리가 필요 없다고 했던 가족이니까. 며칠 후
제주로 떠나는 날,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싸늘했다. 비행기에 올라탄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민재야, 우리가 널 이렇게까지 만든 걸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래 참았던 걸까? 제주에 도착하자 혜진이 직접 공항까지 마중 나왔다. 포근한 미소와 따뜻한 포옹이 두 사람을 감쌌다. 엄마, 아빠, 진짜 잘 오셨어요. 여기서 우리 새로 시작해요. 제주도의 공기는 다르게 느껴졌다. 김준호와 최미숙은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처럼 숨이 트였다. 혜진이 마련해준 방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당, 텃밭, 그리고 창가에 놓인 두 사람의 의자.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빠, 여기 동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는 텃밭 모임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좋지. 오랜만에 땅 좀 만져보자. 미숙은 마을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과 책을 나누고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나는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야 나로 살고 있는 기분이야. 그들의 삶은 점차 정돈되고 있었지만 서울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도착하고 있었다. 민재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는 15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신혼집은 대출 연체로 압류 위기에 놓였고 서지원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며칠 뒤 민재는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준호는 받지 않았다. 이어서 문자가 도착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이야기 들어주세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이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본 미숙은 한참을 침묵했다. 준호는 그 옆에서 짧게 물었다. 이번에도 도와줄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그날 저녁, 혜진이 두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집까지 찾아왔대요. 엄마 아빠가 연락 안 받는다고. 그랬구나.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울기도 했고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늦었어. 그 아이가 그토록 냉정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이야.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너무 모든 걸 해줬어. 미안하다고 말하면 모든 게 되돌아가는 줄 아는 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날 밤 미숙은 혼자 몰래 메시지를 열어 다시 읽었다. 하늘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은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정말로 우리가 떠나온 이 길을 돌아갈 수는 없을까? 라는 의문이 잠시 스쳐갔다. 그러나 다음 날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민재의 글을 발견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서지원이 지역 육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었다. 남편의 부모는 돈은 많으면서도 우리 아이에게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ATM이 멈췄다는 이유로 아이까지 외면하는 건 부모로서 무책임하지 않나요?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댓글은 둘로 나뉘었다. 진짜 요즘 노인들 감정 없나 봄 손주까지 끈타니. 아니야. 그동안 얼마나 당했으면 저럴까. 글만 보면 며느리가 피해자인 척하는 거네. 미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말했다. 준호 씨, 이젠 확실히 알겠어요. 우리가 무얼 해도 그들에게 진심은 닿지 않는다는 걸.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귤나무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민재는 제주까지 찾아왔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혜진이 걱정스레 말했다. 들여보내요.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아니니?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족은 다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민재와 마주한 그 순간 둘 사이에는 2년치의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그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준호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았다. 너, 아버지라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내게 준 수많은 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감사란 말이 있었던가.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지원이가 쓴 거예요. 제가 쓰라고 강요한 건 아니고 그냥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준호는 그 편지를 받지 않고 미숙에게 넘겼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랬습니다. 자존심과 체면에 갇혀 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단 한 번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을 갚아나가겠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준호는 여전히 침착했다. 민재야, 집은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젠 알겠니? 네. 그 기분 우리도 느껴봤다. 병원 복도에서, SNS에서, 문자 하나에서도. 민재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늦었나요?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이젠 우리가 정한 방식으로 만날 거다. 너희 방식은 끝났어. 민재는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제주도의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민재가 돌아간 후 김준호와 최미숙은 며칠 동안 말없이 지냈다. 혜진은 부모의 눈치를 살폈고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는 미숙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맺혀 있었다. 후회, 안타까움,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모성애. 하지만 그것이 곧 용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건 그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준호 씨, 우린 정말 민재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요?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아이가 우릴 받아들인 적이 있었나? 그 말에 미숙은 입을 다물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열린 플리마켓 행사에 두 사람은 나란히 참가했다. 손수 만든 귤잼과 수세미, 직접 기른 채소를 가져와 사람들과 나눴다. 함께 웃고 인사하고 하루를 보내며 그들은 처음으로 돈이 아닌 관계로 연결된 세상을 느꼈다. 당신이 이렇게 웃는 거 참 오랜만에 본다. 당신도 그래요. 여긴 우리한테 맞는 곳이네요. 며칠 뒤 민재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다. 이번엔 편지도 전화도 아닌 한 통의 문자였다. 부모님, 이제 그만 연락드릴게요. 저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되어서야 부모의 무게를 느끼네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죄송했고요. 건강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준호와 미숙은 그 문장 속에서 무언가 놓는 소리를 들었다. 끊어낸 것도 끝내버린 것도 아닌 서로가 서로를 놓아주는 선택. 당신 후회돼요? 아니요. 만약 그때 우리가 계속 돈을 줬다면 지금 우린 여기에 없었을 거야. 그 아이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될지도 몰라. 우리가 돈을 멈춘 그 순간부터 걔도 뭔가를 배우고 있을 테니까. 시간은 흘러 어느새 계절은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미숙은 마을 아기 돌봄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자 대신 이웃의 아이를 안으며 조심스레 속삭였다. 이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지. 준호는 제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소형 농기계 사용법을 배우며 이웃들과 함께 귤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한 얼굴이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바다 앞벤치에 나란히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수평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준호 씨, 우린 이제 정말 자유로운 걸까요? 그럼. 우리는 부모였고 후회 없이 키웠고 이제는 부부로서 살아가는 거야. 나 당신한테 고마워요. 끝까지 같이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놓지 않아줘서. 그 순간 둘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야기의 끝은 이별도 화해도 아닌 선택이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다만 서로가 서로를 놓아주기로 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얼마 후 민재의 SNS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지만 소중한 월세집에서 아이와 둘이 시작하는 삶, 이젠 내 책임으로 살겠습니다. 그 글을 본 혜진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오빠도 결국 변했네요. 그 아이도 이제야 철드는 거지. 혹시 연락 오면 받아주실 거예요? 글쎄, 그건 시간이 알려주겠지.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아기였던 민재, 학창시절, 졸업식, 유학 가던 날, 결혼식까지 수많은 장면들이 조용히 넘겨졌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준호는 말했다. 이제는 앨범 속 사진보다 오늘 하루가 더 중요해. 그리고 두 사람은 불을 끄고 고요한 제주 밤속으로 들어갔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해방된 마음의 소리만이 남아 있었다.